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오늘은 비거니즘에 대한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고양이를 끌어안고 통닭을 먹을 수 있을까? 네, 이게 제목입니다. 서울에 책본양이라는 이름의 책방이 있더라고요.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양이 전문 서점인데 오래된 한옥을 예쁘게 꾸민 공간입니다. 여기서 고양이들 이야기에 푹 빠져 있다가 유독 도발적인 이 제목의 책을 발견하게 된 거죠. 고양이를 사랑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고양이를 끌어안고 통닭을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마주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했고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질문을 다루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고양이를 매일 밤 끌어안고 잠들면서 저녁 식탁에 오른 통닭구이를 맛있게 먹는다. 네, 여러분은 이 문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건 미래 인류학자인 로아네 판 포르스트가 자신의 책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자는 이 모순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동물을 사랑하면서도 동물을 먹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육식주의에 대한 깊은 괴리감을 정면으로 드러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비거니즘을 강요하는 대신에 우리가 왜 이런 모순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이고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무엇보다 저자 자신의 진솔한 경험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육식주의자였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비건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겪었던 내면의 갈등, 심지어 처음 비건 팬케이크를 만들다가 실패했던 사소한 순간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녀의 이런 이야기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의 생생한 삶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게다가 미래 인류학자라는 저자의 특별한 시선이 이 책에는 더해지죠. 그녀는 비거니즘을 개인의 식습관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경제, 문화의 거대한 흐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 주제를 훨씬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곧 다가올 미래 변화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이 책은 또한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시대에 따라 변해온 통념일 수 있다고 지적하죠. 과거에는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듯이 저자는 지금의 육식주의 역시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필수적이라는 세 가지 단단한 신화 위에 서 있는 시대적인 통념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장은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평생 돼지 농장을 운영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채소 농장으로 전환한 구스타프의 이야기, 유제품 생산을 멈춘 하워드의 이야기처럼 동물 산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윤리적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그 어떤 논리보다도 큰 영감과 울림을 줍니다. 책은 비건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세심하게 다룹니다. 동물 학대의 현실을 마주하며 겪는 깊은 심리적인 고통을 2차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요. 비건과 넌 비건 커플이 겪는 갈등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습니다.
과거에 예민하고 피곤하게만 보였던 비건의 이미지가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멋지고 섹시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변하고 있는지도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기후 변화와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한 개인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좌절하기도 쉽지만 바로 그 식탁 위에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정답을 강요하는 대신에 스스로 질문하고 각자의 답을 찾아가도록 이끄는 친절한 안내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은 비거니즘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넘어서 우리 삶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사랑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식습관이 너무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한식을 좋아하고 양식을 좋아하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한 명은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비건이고 다른 한 명은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참 이상한 일이죠. 고기를 먹고 안 먹는 문제는 유독 민감한 주제가 되곤 합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먹으면 될 텐데 왜 우리는 꼭 한마디씩 거들고 싶어하고 때로는 날선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음식을 먹는다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식습관 안에는 아주 오랫동안 쌓아온 신념, 가치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까지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나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방식이 공격받거나 비판받는다는 느낌에 휩싸여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긴장감 속에서 비건과 넌 비건 커플,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자와 채식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어떻게 고양이를 끌어안고 통닭을 먹을 수 있을까? 네, 이 책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책에서는 상대방을 비건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멜라니 조이는 상대방이 비건이 되도록 설득하는 것보다 서로 멀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방에게 계속 강요하면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끼고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역효과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책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고기를 먹는 파트너는 채식을 하는 연인이 왜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즐거워야 될 식사 시간이 자꾸 윤리적인 논쟁으로 번진다고 짜증부터 내기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먼저 헤아려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축은 고통 같은 거 못 느껴 라고 말하거나 연인 앞에서 이 양고기 진짜 맛있다 라면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행동은 잠시 멈춰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 책은 지적합니다. 반대로 비건인 파트너 역시도 고기나 유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연인을 무조건 잔인하고 무심한 가해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 책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자 자신도 연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때로는 식탁에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지만 꾹 참거나
집에서는 아예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적도 많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마지노선을 명확하게 정하고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기를 먹는 파트너가 비건 요리법을 하나 배워보거나 다양한 비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조금 더 먼 마트까지 함께 가주는 노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비건인 파트너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연인을 위해 동물성 제품을 사다 줄 수 있는가? 고기나 달걀을 요리 재료로 쓰는 건 어디까지 괜찮을까? 하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책은 비건과 넌 비건의 사랑이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각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약속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참 재밌다 싶었던 내용을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비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헬쑥한 얼굴에 수염을 기르고 샌들을 신은 채 무언가에 잔뜩 화가 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조금은 극단적인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건에 대한 이미지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 책 어떻게 고양이를 끌어안고 통닭을 먹을 수 있을까의 3장의 제목이 비건이라는 뉴 섹시의 탄생인데요. 이 챕터에서는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점을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비건은 세상에서 가장 힙하고 섹시한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 네, 옛날에는 그렇게 별로였던 이미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건들은 솔직히 말해 멋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19세기 채식 식당에서는 소금이나 향신료를 전혀 쓰지 않아서 색이 다 빠진 당근과 물컹하게 삶은 비트를 먹어야 했죠. 과거 채식의 이미지가 어땠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어머니가 겪었던 일화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당시 채식이라고 불리는 음식들이 얼마나 맛이 없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먹고 싶은 생각은 도저히 들지 않는 두부 요리가 당시 채식의 전부였다. 네, 이런 이야기를 엄마가 딸에게 자주 들려줬다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행동 방식 때문에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뉴스에 등장할 때면 늘 분노에 찬 현수막을 들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었죠. 한마디로 선뜻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매력적인 모습은 절대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적으로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죠.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스타그램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스타그램에는 비건 해시태그와 함께 눈이 번쩍 뜨이는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과거에 그 칙칙하고 맛없어 보이던 음식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화려한 밥상 사진들이었습니다. 선명한 오렌지색 당근이 주인공이 되고 엄마가 질색했던 그 두부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에 불을 붙인 건 세계적인 스타들이었죠.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스타들이 자신이 비건임을 당당하게 밝혔고요. 비욘세 같은 톱스타가 식물 기반 식단을 실천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면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비건 세대는 먼저 길을 걸었던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분노와 시위 대신에 새끼 돼지를 사랑스럽게 껴안고 있는 모습이나
맛있는 견과류 햄버거를 한 입 베어무는 즐거운 사진을 공유했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아도 우린 여전히 이렇게 멋지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비건이 되기 위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아웃사이더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한 전문가는 에코시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윤리적인 소비를 하면서 자신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멋으로 즐기고 선전하는 현상인 거죠. 사람들은 비건 이데올로기 자체에 동의해서라기보다는 소셜미디어 속 그들처럼 날씬하고 예뻐지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비건 라이프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수의 열정적인 선구자들이 시작한 작은 움직임은 이제 멋진 것이 되어서 수많은 추종자를 낳았고 기업들은 거대한 시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주류는 주류가 되어가고 있고 반문화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비건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분노가 아닌 매력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다시 책 제목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특이하죠. 어떻게 고양이를 끌어안고 통닭을 먹을 수 있을까?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이래요. Once upon a time we ate animal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우리는 동물을 먹었다. 이게 이 책의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그저 무난하죠. 아주 무난한 채식에 대한 비거니즘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한글판을 출판하면서 편집자가 머리를 너무 잘 쓴 거죠. 책의 색깔이 확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책은 정말 제목이 중요하다. 제목이 절반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제목 덕분에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